2024년 9월 15일 새벽 동해 바다 수심 20m 아래에서 한 여성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한나. 북한 해군 동해함대 소속 702호 어뢰정의 정장입니다. 26살의 최정예 여군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도망자였습니다. 뒤에서는 북한 경비정의 한포 사격이, 주변에는 촉수를 세운 수중지뢰가, 그리고 산소통은 마지막 20%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순간, 그녀는 왜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기록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강한나입니다.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소속 702호 어뢰정의 정장이었습니다. 26살의 나이에 대위 계급장을 달았고 동료들은 저를 동해의 얼음 마녀라고 불렀습니다. 차가운 판단력, 흔들림 없는 명령체계, 그리고 당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 그것이 제가 쌓아올린 명성의 전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당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 영웅이었고 어머니는 모범 당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가문의 자랑스러운 딸로 자랐고 해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제 미래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제독이 되어 조국을 지키는 영웅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원산 앞바다의 그 새벽,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군복을 차려입고 부두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부두에는 어뢰정이 아닌 검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제 부하 3명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손은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훈련시킨 부하들이었습니다. 김철민 상사, 이영우 병장, 박성수 병장, 모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군인들이었습니다. 동무대위, 이건 당 중앙의 결정이요. 보위부 요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을 가로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죄목입니까? 제 부하들입니다. 저에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원은 저를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출신 성분 재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었소. 더 이상 묻지 마시오. 이것은 최고 기밀 사항이요. 트럭이 떠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출신 성분 문제. 그것은 북한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 중 하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주였다거나 먼 친척이 월남했다거나 그런 이유만으로도 3대가 처벌받는 것이 이곳의 법칙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정기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 해군 병원을 방문했는데 담당 의사가 긴급 호출을 받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복도를 거닐다가 지하로 통하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출입금지 표시가 붙어 있었지만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혹시 그곳에 제 부하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지하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창이 있는 방을 들여다보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침대에 묶인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몸에는 온갖 관이 꽂혀 있었고 피부는 이상하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된 그들은 출신 성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당의 과학 발전을 위한 실험용 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철민 상사였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향했을 때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살려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대위동무,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비명을 참으며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여전히 당당했고 계급장은 빛났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충성하고 있는가? 이 체제는 정당한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고 괴물 같은 체제에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가치는 거짓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탈출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동해의 얼음 마녀는 이제 자유를 향한 반란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살아서 이곳을 벗어나겠다고, 그리고 세상에 이 진실을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후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02호 어뢰정에는 총 12명의 승조원이 있었고 그 중에는 보위부 소속 정치 지도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수 소자. 그는 제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항상 승조원들을 감시했고 작은 이탈 행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남한 방송을 듣거나 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하면 즉각 보고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곧 총사령을 의미했고 제 가족들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제 부하들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선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체제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는가? 누가 한계에 달했는가? 누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는가? 첫 번째 동지는 기관장 박민수 상사였습니다. 그는 함경도 출신으로 42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굶어 죽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데도 당은 한 톨의 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살아남았고 그 죄책감에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밤 그와 단둘이 기관실에 남았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사 동무, 만약 이 배를 남쪽으로 몰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엔진을 닦던 손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30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대위 동무,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단, 이 지옥만 벗어날 수 있다면. 그의 눈빛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통신병 이수진이었습니다. 22살의 어린 여성이었지만 그녀는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양 출신으로 기술대학을 나왔고 암호 해독과 적 신호 포착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탈북을 시도하다 총살당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가족은 평양에서 쫓겨나 지방으로 추방되었고 그녀는 군에 자원 입대해 충성심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녀는 오빠의 죽음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남한 해군의 교신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훈련 중 우리 함대가 남방한계선 근처를 항해할 때였습니다. 그녀의 헤드셋에 남한 해군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소리, 주말 계획을 이야기하는 소리, 가족에게 전화하는 소리. 그 소리는 우리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자유의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대신 몰래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대위 동무, 남쪽 바다에서는 저런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녹음을 들었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곳에는 정말 자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타수 최영철 중사였습니다. 35살의 과묵한 남자였지만 가장 뛰어난 항해 실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어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990년대의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작은 배를 타고 남쪽으로 탈출했습니다. 성공했는지
바다에서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 가족은 반역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혔고 최영철은 그 죄를 씻기 위해 군에 입대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훈련 중 일부러 남방한계선 근처까지 항해하며 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타를 잡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대위 동무, 제 아버지는 6.25 때 월남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90년대에 탈북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핵심 인물 3명을 포섭한 후 저는 가장 중요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해저 지형도의 암기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접근이 금지된 잠수함 용해도를 입수하기 위해 저는 해군 사령부의 작전과에 근무하는 선배를 이용했습니다. 김상훈 소령. 그는 저를 후배로 아꼈고 제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남쪽 함대의 침투 루트를 연구하고 싶다는 명분으로 해도를 빌렸고 밤새도록 그것을 암기했습니다. 수심, 암초, 조류의 방향, 지뢰 매설 추정 지역, 남한 해군의 초계 패턴까지 저는 그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밤마다 손전등을 켜고 해도를 들여다보며 남쪽으로 가는 길을 그렸습니다. 유서 대신 저는 자유로 가는 지도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는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그날은 평범한 가을 아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이 제 인생의 마지막 출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젯밤 저는 3명의 동지들과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장소는 부두 근처에 버려진 창고였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놓고 우리는 작전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박민수 상사가 물었습니다. 대위 동무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성공하면 자유인이 되지만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각오했습니다. 여기 남아서 천천히 죽는 것보다 자유를 향해 달리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새벽 5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미 합동 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경계 태세. 사령부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702호 어뢰정을 포함한 동해함대 전 전력이 출격하여 남방한계선 인근 해역을 감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동해에 진입했다는 정보가 있었고 우리 함대는 그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대규모 훈련의 혼란 속에서 한 척의 어뢰정이 항로를 이탈하더라도 즉각 눈치채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조원들에게 출격 명령을 하달하며 저는 포섭한 3명의 동지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상사는 기관실로 내려가며 제게 작은 고개짓을 했습니다. 준비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수진은 통신 장비를 점검하며 남한 주파수를 미리 세팅해 두었습니다. 최영철 중사는 조타실에서 묵묵히 해도를 펼쳐놓았습니다. 그는 제가 암기한 루트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지도원 김철수 소자였습니다. 그는 보위부에서 파견된 인물로 함장인 저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단 하나, 승조원들의 사상을 감시하고 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출격 전 그는 저를 불러 물었습니다. 강대위 동무, 오늘 훈련 해역은 어디입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산 동쪽 50해리 지점입니다. 사령부 지시대로입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요즘 행동이 수상하오. 뭔가 숨기는 것이 있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무소자, 저는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 702호 어뢰정은 부두를 떠났습니다. 차가운 동해 바다가 우리를 맞이했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함교에 서서 앞을 응시했습니다. 이 항해가 끝나면 저는 자유인이 되거나 죽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중간은 없었습니다. 어뢰정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고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계획된 이탈 지점까지는 3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3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함대는 일렬로 늘어서 남쪽을 향해 항해했습니다. 총 6척의 함정이 함께 움직였고 우리는 그중 4번째였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사령부의 지시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각 함정은 지정된 위치를 유지하라. 702호 응답하라. 저는 마이크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702호 정상 항해 중입니다. 하지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저는 이 무전기에 대고 마지막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유를 향해 갑니다. 라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대위가 아닌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함대는 남방한계선에서 북쪽으로 20회리 떨어진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사령부에서는 이곳에서 대기 태세를 유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방한계선까지는 불과 1시간 거리였습니다. 저는 최영철 중사에게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그는 알아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타를 천천히 남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각도는 불과 5도, 레이더로는 눈치채기 어려운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30분만 이 항로를 유지하면 우리는 함대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여전히 사령부의 지시가 들려왔지만 우리 함정에 대한 특별한 의심은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함대와의 거리가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짙어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치지도원 김철수 소자가 함교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이 의심에 찬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침반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대위, 항로가 틀렸소. 왜 남쪽으로 가고 있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류 때문에 밀린 것입니다. 곧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도를 확인하고 레이더를 보고 다시 나침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당신은 탈출을 시도하고 있소. 그는 무전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사령부에 보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고 무전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 소자는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반역자, 당장 멈춰라.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함교에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 목을 조르려 했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고 함께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함교 바닥에 쓰러진 그는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검은 권총이 제 얼굴을 향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철 중사가 뒤에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총성이 울렸지만 총알은 천장으로 빗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의 손목을 짓밟았고
권총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김소자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하며 외쳤습니다. 반역자들, 너희는 모두 죽을 것이다. 가족들도 모두 수용소로 간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것까지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상사가 달려와 김소자를 제압했고 우리는 그를 기관실 창고에 가뒀습니다. 쇠사슬로 묶고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중후가 타올랐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전 승조원에게 방송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배는 남쪽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갑니다. 따르지 않는 자는 지금 구명정을 타고 떠나십시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상사가 말했습니다. 대위 동무, 우리는 동무를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최영철 중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전속력으로 남쪽으로 가십시오. 엔진이 굉음을 내며 회전수를 높였고 702호 어뢰정은 파도를 가르며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사령부의 다급한 호출이 들려왔습니다. 702호 응답하라. 왜 항로를 이탈했는가? 즉각 복귀하라. 저는 무전기를 들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령부 702호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유를 향해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무전기를 꺼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항로 이탈을 감지한 사령부는 즉각 추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전기는 꺼졌지만 레이더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대위 동무 적함 세 척이 우리를 향해 고속으로 접근 중입니다. 거리 10해리, 예상 조우 시간 20분. 저는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세 척의 경비정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우리보다 빨랐고 무장은 더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37mm 기관포와 대전차 로켓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뢰정은 어뢰 2발과 기관총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면 교전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저는 명령했습니다. 지그재그 기동을 시작하십시오. 최고 속도를 유지하면서 불규칙한 항로를 그리십시오. 최영철 중사는 조타를 좌우로 흔들며 애쓰자 항로를 그렸습니다. 어뢰정은 파도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고 엔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민수 상사가 기관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대위 동무 엔진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계속 밀어붙이십시오. 엔진이 터지든 말든 일단 살고 봅시다. 10분 후 추격함들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포탄이 날아왔습니다.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포탄이 우리 배 옆 50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쾅!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았고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승조원들은 난간을 붙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닷물이 함교까지 쏟아져 들어왔고 저는 짠 바닷물을 뱉어냈습니다. 두 번째 포탄, 세 번째 포탄이 연이어 떨어졌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격침시킬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해도를 펼쳤습니다. 이 근처에는 작은 무인도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좁은 수로와 암초가 많아서 대형 함정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최영철 중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섬지대로 진입하십시오. 저 바위섬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702호는 좁은 섬 사이 수로로 진입했습니다. 양옆으로 거대한 바위 절벽이 솟아 있었고 수로의 폭은 불과 100m였습니다. 암초가 물 밖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고 한 번만 잘못 조작하면 좌초할 수 있었습니다. 추격하던 경비정들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초가 많아 고속 항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늦춰서라도 계속 추격했고 포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탄이 바위에 맞아 폭발했고 바위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한 파편이 제 팔을 스쳤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북한군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꺼버렸지만 이수진이 다시 켜놓은 것입니다. 적의 통신을 감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02호, 즉각 정지하고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격침시키겠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쏘고 싶으면 쏘십시오. 우리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입니다. 포격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번에는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포탄 하나가 우리 배의 후미를 강타했습니다. 콱광!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배 뒷부분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 상사가 비명을 지르며 함교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을려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대위 동무 엔진이 피격당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10분 안에 엔진이 완전히 멈출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수단을 쓸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모든 승조원을 함교로 불렀습니다. 12명의 승조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동무들, 배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바닷속으로 탈출합니다.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으로 난방한 개선을 넘겠습니다. 따를 수 있는 사람만 따르십시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8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4명, 저와 박민수, 이수진, 최영철은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죽더라도 자유를 향해 죽겠다고. 엔진이 멈춘 702호 어뢰정은 파도에 떠밀려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불길은 점점 커졌습니다. 경비정들이 포위망을 좁혀왔고 확성기에서 항복 권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나와라. 저항하면 사살하겠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항복은 곧 총사령을 의미했고 우리 가족들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바다에서 죽는 것이 나았습니다. 적어도 자유를 향해 싸우다 죽는 것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특수 잠수 장비를 꺼냈습니다. 군용 제호흡 장비였습니다. 폐쇄 회로 방식으로 내뱉은 공기를 정화해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기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중 침투 작전에 사용하는 장비였습니다. 산소통 하나로 2시간 정도 수중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장비를 몇 달 전부터 몰래 준비해 두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4명이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검은 잠수복, 산소통, 마스크, 핀, 그리고 방수 가방에는 나침반과 GPS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민수 상사는 마스크를 쓰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위 동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수온은 12도입니다. 30분만 노출되어도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잠수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남으면 확실히 죽습니다. 바다로 가면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나머지 8명의 승조원은 갑판에 모여 항복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백기를 들고 손을 들었습니다. 경비정이 다가왔고 무장군인들이 승선했습니다. 그들은 8명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저는 4명의 동지들과 함께 배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적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매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702호 어뢰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배와 함께한 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출격의 긴장감, 훈련 중 느꼈던 자부심, 그리고 동료들과 나눈 대화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4명의 동지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다속입니다. 수심 20m 아래로 잠수해서 수중으로 남방한계선을 넘습니다. 거리는 약 15km입니다. 쉬지 않고 헤엄치면 3시간 걸립니다. 하지만 산소는 2시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1시간은 산소 없이 버텨야 합니다. 죽어도 남쪽 바다에서 죽읍시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로프로 서로를 연결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맨 앞에 섰고 그 뒤로 이수진, 최영철, 박민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나침반을 확인하고 남쪽 방향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방위각 180도 정남쪽입니다. 수심 20m 아래로 잠수하면 수상의 레이더와 소나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해저를 기어서라도 남방한계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저는 배난간에 섰습니다. 차가운 동에 바다가 발 아래로 일렁였습니다. 검은 물결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수온은 섭씨 12도. 사람이 생존하기에는 너무 추운 온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동지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뛰어내립시다. 자유를 향해. 그리고 우리는 함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고 저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배의 실루엣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핀을 차며 더 깊이 잠수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자유를 향해.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잠수복을 입었지만 동해의 냉기는 천천히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제호흡기를 물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산소통의 게이지는 100%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2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방한계선까지는 최소 3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 1시간을 어떻게 버틸 것인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수심 5m, 10m, 15m, 20m. 저는 계속 하강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고막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압력 평형을 맞추기 위해 코를 막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귀가 뚫렸습니다. 20m에 도달하자 저는 수평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깊이를 유지하며 남쪽으로 헤엄쳐야 합니다. 수심 20m 아래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5m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머리에 장착한 방수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바닷속을 비췄고 앞에서 헤엄치는 이수진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로프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 연결이 얼마나 약하고 불안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로프가 끊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잃을 것입니다. 이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 길을 잃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손목에 찬 나침반을 확인했습니다. 방위각 180도 정남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핀을 규칙적으로 차며 헤엄쳤습니다. 1분에 60회, 1시간이면 3600회. 계산을 하며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정신을 놓으면 패닉에 빠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들리는 것은 오직 제 호흡 소리뿐이었습니다. 스하 스하. 기계적인 호흡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다리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과 강한 조류 때문에 체력 소모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헤엄쳤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저 뒤에서 박민수 상사가 로프를 잡아당겼습니다. 무슨 신호인가 싶어 뒤돌아보니 그는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쥐가 난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차가운 근육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다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산소통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60%, 절반이 남았습니다. 아직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조류가 우리를 동쪽으로 밀어냈고 저는 끊임없이 항로를 서쪽으로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 남쪽으로 전진한 거리는 예상보다 짧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10km를 왔어야 하는데 아마 7km 정도밖에 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핑, 핑, 핑.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소나 탐지음이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수중 소나를 작동시켜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각 손전등을 껐고 동지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해저 바닥에 바짝 엎드렸고 숨을 최대한 참았습니다. 제호흡 장비라 기포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소나에 잡힐 수 있었습니다. 소나 음파가 우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핑, 핑, 핑. 귓속을 파고드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3분. 연것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산소를 아끼기 위해 호흡을 최소화했고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침내 소나 음이 멀어졌고 경비정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손전등을 켜고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통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45%. 시간이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빠르게 헤엄쳤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산소통 게이지는 20%를 가리켰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저항이 느껴졌고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습니다. 폐가 답답했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침반을 확인하니 우리는 이미 남방한계선 부근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GPS를 확인했습니다. 북위 38도 20분, 남방한계선은 38도 30분입니다. 불과 10분 거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상한 물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것은 구형의 금속 물체들이었습니다. 지름 1m 정도의 구체에 뾰족한 촉수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해저에 고정된 줄에 매달려 둥둥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부유기뢰였습니다. 접촉식 기뢰로 물체가 닿으면 폭발하는 구조였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남방한계선 인근에 매설해둔 수중지뢰였습니다. 하나라도 건드리면 우리는 모두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저는 동지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우리는 거의 정지한 상태로 지뢰와 지뢰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뢰들은 3m 간격으로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뢰는 제 머리에서 불과 50c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녹슨 철제 외피에서 죽음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아니, 실제로 냄새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뢰 옆을 지나갔습니다. 핀을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몸을 비틀어 지뢰를 피했습니다. 1번, 2번, 3번. 지뢰를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이수진이 지뢰 사이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영철 중사가 실수로 지뢰에 매달린 줄을 발로 건드렸습니다. 줄이 팽팽해지며 지뢰가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폭발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15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오래된 지뢰라 신관이 무뎌진 것 같았습니다. 혹은 부식되어 작동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속 전진했습니다. 15분 동안 지뢰밭을 통과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총 23개의 지뢰를 피했고 그중 3개는 제 몸에 스칠 듯 가까웠습니다. 마침내 지뢰밭을 벗어났을 때 산소통 게이지는 5%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호흡기가 헛바퀴를 돌았고 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희미하게 햇빛이 보였습니다. 수면이 가까웠습니다. 20m 위. 저는 동지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승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감압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수면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수심 15m, 10m, 5m.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공기를 짜내듯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뚫었습니다. 제호흡기를 뱉어내고 차가운 공기를 가득 들이마셨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수면을 뚫고 고개를 내밀었을 때 저는 차가운 공기를 가득 들이마셨습니다. 폐가 터질 듯 아팠지만 그 고통조차 달콤했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4명 모두 무사히 수면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민수 상사는 헐떡이며 기침을 했고 이수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영철 중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렸습니다. 저는 방수 가방에서 GPS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북위 38도 32분. 우리는 남방한계선을 넘어 남한 해역에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여전히 위험지대였습니다. 남한 해군도 우리를 적으로 오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상한 잠수부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그들은 북한 공작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백색 방수천을 꺼냈습니다. 크기는 가로 2m, 세로 1m의 큰 천이었습니다. 항복과 귀순을 의미하는 백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양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바람에 백기가 펄럭였습니다. 이제 남한 해군이 우리를 발견하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수복을 입었지만 오랜 시간 차가운 물에 노출되어 저체온증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떨렸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박민수 상사는 이미 정신을 잃은 듯했고 이수진은 힘없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때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이었습니다. 남한 해군의 최신의 함정이었습니다. 그 위용에 압도당했습니다. 우리 북한 함정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구해줄까 아니면 쏠까? 함정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비쳤습니다. 눈이 부셔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백기를 더욱 높이 들었습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체를 밝혀라. 움직이면 사격한다. 손을 머리 위로 올려라. 저는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귀순입니다. 북한 해군 강한나 대위입니다. 쏘지 마십시오. 우리는 탈북자입니다. 경고 사격이 울렸습니다. 타타타탕. 기관총 총알이 우리 옆 바다에 떨어지며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계속 백기를 흔들었습니다. 귀순입니다. 제발 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계속 비췄고 저는 눈부심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백기를 들고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확성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대로 대기하라. 구조정을 보낸다. 무장 해제하고 손을 들어라.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정말로 살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구조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교회의 한 비밀 시설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수감이 아닌 보호라고 했지만 사실상 감옥이었습니다. 철창은 없었지만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문은 밖에서만 열렸습니다. 창문에는 철제 격자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조차 감시를 받았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저를 탈북자가 아닌 잠재적 간첩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의심과 경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취조는 가혹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정말 탈북자인가? 북한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아닌가? 당신의 탈출은 너무 완벽하지 않은가? 왜 하필 해군 장교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 누가 당신을 보냈는가? 그들은 제 대답의 모순을 찾으려 했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저는 지칠 대로 지쳤지만 계속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담당 요원 박준호 과장은 특히 집요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냉철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마주 앉혀놓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한나 씨, 당신이 진짜 탈북자라면 증거를 대시오. 당신이 가진 정보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단순히 체제의 환멸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소. 북한은 당신 같은 인재를 쉽게 보내주지 않소. 당신 뒤에 무엇이 있소?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수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박 과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북한 해군의 최신 어뢰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동해안에 숨겨진 해저 잠수함 기지의 정확한 GPS 좌표입니다. 함대 배치도, 암호 체계, 통신 주파수, 그리고 보위부의 내부 문서까지 들어 있습니다. 저는 탈출 전날 밤 사령부 서버에 침투해 이 파일들을 빼냈습니다. 박 과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고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30분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1시간 후 그는 더 높은 직급의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국정원 차장과 해군 정보사령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이 아닌 존중과 놀라움의 눈빛이었습니다. 차장이 말했습니다. 강한나 씨, 이것은 대단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찾던 자료들입니다. 특히 해저 기지의 좌표는 최고 기밀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입수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순간부터 저는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자유의 대가로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해군 정보사령관이 물었습니다. 702호 어뢰정의 어뢰 발사 코드를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그리고 동해함대 전체의 작전 계획도 압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그 함대에 있었으니까요. 정보사령관은 박 과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강한나 씨, 당신은 대한민국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당신은 탈북자로 인정됩니다. 앞으로 정착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과장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드디어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안가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서서히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나만의 문화를 익히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안가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3층 건물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탈출한 3명의 동지들도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넘겨준 정보는 북한 해군의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해저 기지의 위치가 노출되었고 암호 체계가 무력화되었습니다. 북한은 저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국정원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안가는 철저히 보호받고 있었고 24시간 경호원이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저는 악몽을 꾸다 깼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는 꿈이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은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밖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담장 근처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해군에서 단련된 전투 본능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3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군인의 것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특수 요원들이었습니다. 제가 북에 있을 때 들었던 대로 그들은 남한의 침투에 탈북자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표는 저였습니다. 저는 즉각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경보음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가를 지키던 국정원 경호원 4명이 무기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침입자들은 이미 1층으로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복도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타탕, 타탕, 타탕. 비명소리가 들렸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경호원이 비상용으로 건네준 권총을 꺼냈습니다. 9mm 자동권 총이었습니다.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15발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책상을 밀어 바리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겨누고 문을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어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한나가 저 안에 있다. 문을 부숴라. 커다란 충격음과 함께 문이 흔들렸습니다. 1번, 2번, 3번. 3번째 충격에 문이 박살났습니다. 1명의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탕. 2발의 총성이 울렸고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2번째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702호 어뢰정에서 함께 복무했던 선임 장교 김태준 소령이었습니다. 안나. 그는 총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반역자입니다. 당의 명령으로 처형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함대가 무너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수십 명이 숙청당했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를 때입니다. 저는 권총을 들어 그를 겨냥했습니다. 2 사람의 옛 동료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김소령, 저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그 체제는 거짓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은 인민이 아니라 독재자입니다. 당신도 이곳으로 오십시오. 여기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명령은 당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두 개의 총성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제 총알이 그의 어깨를 관통했고 그는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총을 겨눴습니다.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고통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한나, 죽여라. 어차피 나는 실패했으니 북으로 돌아가도 죽는다.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 저는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제 선배였고 함께 훈련받았던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총을 내렸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들어와 그를 체포했습니다. 저는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죽인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저를 죽인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테러 사건 이후 저는 더 안전한 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의 조사와 교육이 끝난 후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첫 서류를 받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얇은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었지만 그것은 제 새로운 인생을 상징했습니다. 카드에는 제 사진과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한나. 생년월일 1998년 3월 15일. 주소는 서울시 관악구. 발급일은 2024년 12월 20일. 이 카드 한 장이 제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강한나 씨.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착지원금 통장과 임시 거주지 열쇠도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카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사진 옆에는 태극기 문양과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모든 감정이 섞인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안가를 나와 처음으로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명동의 번화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밝고 시끄러웠습니다.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났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먹고 쇼핑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큰 소리로 음악을 들었고 연인들은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권층만 마실 수 있던 음료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4,500원. 제게는 큰 돈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사치를 부리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북한에서 받은 훈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동훈장 3급, 조국통일상, 해군 우수장교 표창, 그리고 충성의 붉은 배지.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이 훈장들은 거짓의 증표였습니다. 제가 충성했던 체제는 인민을 배신했고 제가 지키려 했던 가치는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이 훈장들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거리의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훈장들을 하나씩 던져 넣었습니다. 철컥, 철컥.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배지를 던졌을 때 저는 홀가분해졌습니다. 어깨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옷을 입고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복장이었습니다. 군복을 벗으니 저는 더 이상 강한나 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강한나 26살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정착 지원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6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저에게는 해군 외에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일반 회사에 취직하기에는 경력도 없었고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때 탈북자 지원센터의 한 상담사가 제안했습니다. 강한나 씨, 당신의 잠수 기술을 살려보는 건 어떨까요? 해양구조대원 자격증을 따면 해양경찰이나 민간구조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문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저는 해양구조 교육과정에 등록했고 6개월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북한 해군에서 배운 잠수 기술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조기술, 응급처치, 수중수색, 인명구조. 모든 과정을 최상위 성적으로 통과했고 해양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구조협회 인천 지부에 채용되었습니다. 첫 출동은 낚시배 전복 사고였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배가 풍랑에 뒤집혔고 선원 3명이 배 안에 갇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했고 저는 주저없이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 강한 조류, 낮은 시야. 모든 것이 북한에서의 탈출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전복된 배 안으로 잠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선원들을 찾았습니다. 한 명이 공기 주머니에서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예비호흡기를 건네고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면으로 올라와 구조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잠수해서 2번째, 3번째 선원을 구출했습니다. 3명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구조정에 올랐을 때 한 선원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뢰를 쏘고 적을 제거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법.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위험에 처한 생명을 지키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법. 같은 바다였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존재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방파제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노을은 원산 앞바다와 비슷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에서 보던 바다는 감옥의 담장이었지만 여기서 보는 바다는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같은 동해를 바라보지만 이쪽은 빛이고 저쪽은 어둠이었습니다.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북에 남겨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함께 탈출하지 못한 승조원들, 제가 포섭하지 못한 동료들, 그리고 저의 가족들. 어머니는 제가 탈북한 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들었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제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저를 매일 밤 괴롭혔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저 혼자만 살아남은 것이 정당한가? 어머니와 동생은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어머니가 저를 원망하는 꿈, 동생이 굶어 죽어가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북에 남았더라면 저도 그들과 함께 수용소에 갇혔을 것입니다. 아니,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철민 상사처럼 누구도 구하지 못하고 저 자신도 잃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탈북자 모임에서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야 북에 남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세상이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생아,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동지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언젠가 당신들도 이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양구조대원으로서 수십 명의 생명을 구했고 지역 언론에도 몇 번 소개되었습니다. 탈북 해군 장교 출신 구조대원이라는 타이틀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하며 북한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박민수, 이수진, 최영철, 함께 탈출한 3명의 동지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박민수는 조선소에 취직해 배를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대학에 입학해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철은 해운회사에서 항해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동해 바다를 함께 건넌 전우였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연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인천 앞바다에서 특별한 구조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북한 어선 한 척이 표류하다 남한 해역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탈북을 시도하는 것인지 단순 조업 중 표류한 것인지 불명확했습니다. 해양경찰과 함께 저는 구조정을 타고 그 어선에 접근했습니다. 낡고 녹슨 배였고 북한 국기가 찢어져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3명의 북한 어민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남한 구조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북한 억양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한 어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무도 북에서 온 사람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1년 전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같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말을 듣자 3명 모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탈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죽을까봐. 그런데 당신을 보니 용기가 생깁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힘들겠지만 여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파도를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저는 홀로 해변에 섰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저는 북쪽을 향해 섰습니다. 38선 넘어 150km 북쪽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어둠도 거칠 것입니다.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군인의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독재자를 향한 경례가 아니었습니다. 북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경례였습니다. 어머니, 동생, 그리고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향한 경례였습니다. 저는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강한나, 대위, 자유 대한민국에서 생존을 보고합니다. 새로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라. 그리고 다른 이들도 살리라. 증언하라. 그리고 희망이 되라.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제 말에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경례를 멈추고 돌아서서 육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뒤로는 어둠 속에 북쪽 바다가 있었고
제 앞으로는 빛나는 남쪽 도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자유를 향해, 희망을 향해, 새로운 내일을 향해. 702호 어뢰정의 정장 강한나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인 강한나는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